이제 교육과정 A부터 보실 텐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논술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느낌이 저는 들고요.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해드리면, 물론 이제 저를 처음 만나시는 선생님들은 다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해보면. 근데 이제 이번 회차는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낮은 거 아니에요. 특별히 제 관점에서는 교육과정 A가 좀 더 어려워요. 교육과정 B보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랑 선생님들이 느끼는 것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드릴 때는 논술은 평이하게, 교육과정 A는 좀 많이 어렵게, 교육과정 B는 그보다는 좀 난이도를 낮추는 형태로 그렇게 저는 이제 문제를 드렸고요. 보통 저는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 과목이 되게 어려우면 한 과목을 좀 덜 어렵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있고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회차별로는 한 회차가 되게 어려우면 보통은 다음 회차는 좀 덜 어렵게 하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또 허를 찌르기 위해서 어려운 회차 다음에 더 어려운 회차 뭐 이런 걸 배치할 때도 혹가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문제는 쉽지 않다. 혹시 안 풀려져서 뭐지 막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안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풀려지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해가 가면 그 자체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거고, 이해가, 강의를 들었는데도 혹시 안 가신다면 그거는 개인지도 받을 때 조금 생각해 보시면, 저하고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제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인데, 자, 1번 문제는 인성교육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나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2번 문제죠. 나는 지금 이제 행동 관찰을 하기 위해서 1분 관찰하고 30초 기록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계량적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계량적인 평가도 할 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은, 객관적인 평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관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말을 풀어 쓰시는데 어떻게 풀어 쓰셔야 되냐 하면, 비고치키의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유아의 배움을 설명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 교사가 나는 김 교사처럼 계량적인 틀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보는 것은 놀이의 시작과 끝, 이런 것들을 교사가 미리 결정하는 가치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고치키가 제안한 방식으로 유아의 배움을 정의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을 읽으시고 비고치키의 관점에서 유아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셔야 되는데, 이 지문과 연결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답안을 쓰시는 포인트예요. 자, 요거를 읽어보시고, 나 비고치키 배움 알아, 뭐 상호작용 뭐 이런 것만 이제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고치키가 얘기한 게 되게 많으니까 그거 아무거나 쓰면 답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요 내용과 연결해서 답을 쓰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이런 교사가 생각하는 유아평가의 방향. 자, 이거는 지금 여기 교사가 지금 평가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량적인 평가 말고 딴 걸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비고치키가 얘기한 평가는 이제 역동적인 평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거를 쓰시되 이 내용의 맥락에 맞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동적인 평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봤을 때는 좀 정해진, 교사가 미리 정한 거 말고 아이들의 놀이를 쭉 보면서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비고치키를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의 지문을 파악한 상태에서 답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 2번과 3번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1번은 조금 다른 문제이고요. 인성교육에 관한 문제이고, 2번과 3번은 둘 다 구성주의, 비고치키 관련 문제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다의 평가를 활용해서, 다의 평가란 어떤 평가일까요? 자, 여기 일상생활을 관찰하면서 평가를 한답니다. 그리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대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평가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도 했으니까 포트폴리오 평가 이렇게 쓰는 건 좀 이상하겠죠. 자, 그리고 유아가 지닌 뭐 굉장히 언어, 수학, 뭐죠? 다중지능 이론입니까? 뭐 그런 비슷하죠, 그죠? 강점 지능, 뭐 약점,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영역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프로젝트 스펙트럼 평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안적인 평가입니다. 대안적인 평가는 과정 중심의 평가이고 요즘의 트렌드예요. 초중등도 결과 중심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3호세 누리과정에서
유아들 생활기록부에다가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평가하는 방식은 이미 초중등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그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린 유아잖아요. 지금 당장 대학 보낼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과정 중심의 평가해야 하고 그 과정 중심의 평가, 대안적인 평가는 이제 옛날 평가하고 좀 다른 평가예요. 비고치키 역동적인 평가도 대안 평가 중에 하나고 포트폴리오 평가도 대안 평가 중에 하나고 자기평가, 또래평가 이런 것들도 전부 대안평가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대안평가들 중에서 지금 여기 비고츠키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디너의 다중지능 이론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는 이런 평가는 무슨 평가이냐? 요거는 프로젝트 스펙트럼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더 할 거예요. 자, 문제가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스펙트럼 평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문제에 맞게, 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읽으실 때는 문제 밑줄 그으시면서 정확하게 읽으시기 바라고요. 묻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쓰시되 육하원칙에 맞게 쓰셔야 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언제 되는 거야 도대체? 하다 보면 선생님들 생각보다 빨리 됩니다. 자, 여기 답을 해설을 좀 보도록 하실게요. 자, 그럼 해설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유아 인성교육의 교수 원리를 일단 좀 아셔야 돼요. 요거는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인성교육을 할 때 어느 날 잡아갖고 야, 너 인사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인사해. 이렇게 시키는 거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그래서 인성교육의 교수 원리 첫 번째는 통합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자, 통합성의 원리, 유아교육이 원래 통합적인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구심점에는 인성교육이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이죠? 신의사회자 공부 다 할 때 어떤 활동을 할 때든지 그 핵심에는 인성교육이 있게끔 신의사회자 통합적으로 활동하면서 전부 인성교육으로 수렴하게끔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성의 원리가 있어요. 자,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막 애들이 막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그거는 인성교육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와 교사, 성인과의 관계, 유아와 유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주로 좀 선생님 잘하시는 거 배우고 부모님 잘하시는 거 배우고 이러면서 인성이 좀 이렇게 좀 잘 갖추어질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래 관계에서는 가치 문제,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고 함께 공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관계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성의 원리 뭘까요? 너 인사 이제부터 안 하면 10대씩 맞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인사 잘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친사회적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인성교육하고도 관련이 있지만은 인성교육은 스스로 가치관을 스스로 습득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협동성의 원리. 자, 혼자서는 습득이 잘 안 되잖아요. 인성이라는 게 뭐 밑줄 그은 거 막 가로 쓰기 외워서 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실생활 속에서 놀이하면서 또래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협동해 가면서 보통 배우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인성교육 책 보면 가치 문제만 잔뜩 써놨어요. 아니, 인성교육이라면 왜 가치 문제만 이렇게 써놨지? 왜냐하면 여러 집단이 다문화라든지 여러 집단이 모여 살면서 나와 다름 그리고 나와 상대방이 다를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공존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성교육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협동성의 원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반복성의 원리. 어떻게 한 번만에 고쳐집니까? 너 이제 어질지 마. 네, 그러고 다시는 안 어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 정리정돈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줘야 자기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시성의 원리. 자, 요거는 이제 아까 통합성의 원리하고도 비슷한 건데 인성교육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수업들과 연계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인성교육 시간이니라 뭐 이러면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다른 수업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면 이야기 나누기 하면서 주제가 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문학활동, 그림책 읽고 뭐 그거 가지고 동극해보고 아니면 뭐 극놀이 해보고 뭐 이런 거 할 때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 다문화 친구들과 잘 지내는 법 이런 책의 내용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인성교육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동시성의 원리이고요. 누적성의 원리 뭐예요? 이게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자, 갑자기 오늘부터 어제까지는 아니었는데 맨날 싸웠는데 오늘부터 친구를 너무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누적적으로. 자, 그 다음에 지속성의 원리. 계속 꾸준히 실천해야 얘네들이 비로소 민주시민답게 인성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들을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 실제로 1번 지문에는요.
여기에는 용어들은 사실 안 나와 있어요. 통합성, 관계성, 자율성 이런 거 안 나와 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암시만 해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아 인성교육의 교수학습 원리 하나를 제시하시오라고 해놨지만 이 경우에는 용어를 딱 쓰라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들께서 이 맥락을 아신다면 여기 가 지문과 1번 문제에 나와 있는 그런 문장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대충 속된 말로 때려 맞춰서 그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엔 열린 문제예요. 어느 정도 열린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나올 땐 쫄지 마시고 누구나 아는 거예요. 사실 여기 가 지문에도 많이 나와 있고 1번 문제에도 굉장히 많은 암시를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중에서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육하원칙에 맞게 쓰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내가 쓰는 문장 자체에 논리성이 있어야 돼요. 비논리적으로 이렇게 쓰면은 답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자, 가의 첫 번째 지문에 보시면 유아 스스로 자발적인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거 자율성, 뭐 통합 이런 얘기도 이미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실천할 수 있다. 통합성. 그리고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자율성.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종합적으로 사고하면서 지식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갈 수 있다. 동시성. 다른 수업하고 동시에. 그 다음에 1번 문제에 보시면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은 감정이 동반되는 체험을 통해서 막 너 이제부터 뭐 인사해야 되는 이유 막 인지적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랜 학습을 통해 결과가 나타나 반복, 누적, 지속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미 지문에 굉장히 많은 답을 다 써놨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답을 어머 나 안 했어. 교수학습 원리 나 안 했는데 막 이러면서 비워놓고 이러지 마시고 여기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포인트를 잡아서 예전에 2022가 열린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런 식으로 정신줄을 잡고 육하원칙에 맞춰서 딱 쓴 사람들이 많이 붙었어요. 자, 이런 문제를 보신다면 선생님들께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중에 한두 가지 논점을 딱 잡아서 그거를 육하원칙에 맞게 딱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1번 그렇게 연습해 보시면 되고 저는 지속성의 원리를 설명했어요. 왜냐? 인성교육은 일정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습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1번 지문에 오랜 학습을 통해 결과가 나타난다. 요거하고 매칭을 시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고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아까 문제 내용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비고치키 구성주의 관점에서 유아의 배움을 설명해야 합니다. 자, 유아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비고치키는 사회문화적인 그런 배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애들이 실제로 참여하면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것을 교사가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주의 관점에서 보시면 사회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그리고 유아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것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비고치키의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교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계량적인 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놀이의 시작과 끝, 유아의 놀이를 미리 결정하는 건 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아 주도적인 것이다. 지식을 아이들이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다. 맥락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계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 보시면은 이런 교사가 생각하는 유아 평가의 방향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풀어서 썼어요. 단편적인 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맥락과 흐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김 교사를 좀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잖아요. 이 교사가. 김 교사는 맥락이나 흐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번 했지? 30초에 한 번 했나? 두 번 했나? 요것만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 점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단편적인 틀에 맞춰서 해석할 수 없다. 고요한 놀이 상황 속에서 표현되는 아이들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게 흙탕물을 팡팡 튀기면서 막 재밌게 놀고 있어요. 다른 애들한테 물이 튀잖아요. 자, 선생님이 10초에 한 번 관찰했더니 얘는 굉장히 친사회적인 행동 수준이 낮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맥락 속에서 보니까 애들이 막 다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팡팡 튀기는 걸 선생님이 자세히 봤더니 이게 물을 팡팡 튀기고 있지만 물이 전부 딴 데로 가게 잘 조절하면서 튀기고 있는 거예요.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얘는 놀이를 만드는 수준이 오히려 높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맥락과 흐름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면 되고 2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평가에 대해서 김 교사와 다른 관점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김교사와 다른 관점이란 너무 김교사는 기계적으로 판단하잖아요, 아이를. 근데 맥락과 흐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비고치케의 역동적인 평가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서 쓰셔도 괜찮아요. 역동적인 평가는 여기 이 문제에다가는 제가 설명을 지금 안 해놨는데 뭐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좀 없을 것 같아서 보고 지금 오늘 문제는 이 지문을 보고 열린 문제에 답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보시라는 의미예요. 이제 역동적인 평가는 외운 것도 막 찾아내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역동적인 평가 얘기도 없거든요. 근데 그것만 생각난다면 이 지문하고 잘 맞춰서 쓰시면 그것도 답은 됩니다. 왜냐하면 역동적인 평가가 맥락적인 평가거든요. 맥락하고 관련성이 있는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놀이관찰 보시면은 과거에는 미리 정해준 잣대나 틀에 맞춰서 이렇게 평가하는 형태로 놀이관찰과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평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윤리적인 과정이에요. 교사의 주관성, 주관적인 해석을 전문성으로 인정해 줍니다. 자, 여기 괄호 2번에 보시면은 들레즈가 강조하는 능동적 윤리다. 능동적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그냥 기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더 능동적으로 교사의 윤리, 교사가 아이들을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감안해서 평가해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괄호 4번에 보시면 여기서 평가란 사회적 삶의 주도적인 참여와 변화 과정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단편적이 아니고 여기선 긴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놀이관찰에 있는 내용은 제가 교사용 지도서 뭐 엄청난 무슨 대단한 논문에서 참고한 게 아니고요. 교사용 장학자료 아이누리에서 다 공개하고 있는 장학자료를 조금 발췌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실게요. 3번. 자, 이 교사가 다의 평가를 활용해서 동그라미 1의 유아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지. 자, 동그라미 2번에 이 평가의 장점을 설명하라. 뭐 강점, 장점 이거는 이제 다중지능 이론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맞아요. 다중지능 이론을 응용해서 만든 평가가 프로젝트 스펙트럼 평가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프로젝트를 시켜요. 애들한테 프로젝트를 시키면서 아이들의 능력의 스펙트럼을 보는 거예요. 과거의 평가는 인지적인 영역 한 부분에 있어서만 어떤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스펙트럼, 이 영역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 평가입니다. 프로젝트를 실제로 하는 거, 자연스러운 학습 환경 속에서 관찰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실제 과제를 하는 걸 보면은 애들이 뭘 잘하나, 뭘 못하나 이런 걸 취향, 성격 다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점을 구체화해 주는 거예요. 얘는 이걸 되게 잘해. 그런데 저건 되게 못해. 이런 걸 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 못하는 거를 잘하는 거랑 매칭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브리징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애가 있는데 얘는 친구를 너무 못 사귀어요. 막 사람들 보면 부끄러워하고 숨고 막 이래요. 근데 노래는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얘의 강점 지능은 음악이고 약점 지능은 사회관계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지금부터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지. 너 이제부터 네가 다 발표해. 이러면 애들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너 노래 잘하니까 얘 노래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 있지 동생 반에 가서 네가 예를 들면 이렇게 기타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뭔가 악기를 뭐 마라카스라도 흔들면서 네가 가서 그러면 동생 반에 가서 노래 불러주면 어때? 그러면 이제 얘는 동생 반에 가는 건 너무 부끄러운데 노래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아이들 팀을 구성해서 동생 반에 가서 노래는 불러주는 거죠. 자, 그 과정에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동생들이 너무 좋아하게 되면서 사회관계가 이제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강점을 구체화해 주는 겁니다. 자,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평가는 대안평가예요. 굉장히 중요한 유아의 구체화된 강점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드너가 이야기한 이런 영역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는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펠드맨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이제 아이들마다 능력의 영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비보편적인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보편적인 영역과 문화적인 영역 뭐 이런 것들은 애들이 어때요? 잘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문화의 옷을 막 덧입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건 얘는 잘해요. 근데 비보편적인 영역 얘는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그런 거 해보라고 하면 당연히 못하죠. 그런데 이게 문화권이 다 다르잖아요. 서양, 뭐 동양, 뭐 다 다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런 게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은 특히 잘해야 된다. 어떤 영역은 못해도 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들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데 교사는 강점 영역을 파악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약점하고 브리징 연결시켜 줄 수가 있어요. 강점을 구체화하고 강점 영역을 길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강점과 약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강점 영역과 다른 영역 간의 브리징 다리 놓기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노래 잘하는 친구 얘기해줬잖아요. 다리 놓기, 연결을 슬쩍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이들을 평가하는 활동에 사례를 넣어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상황 속에서 선생님 계속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의 장점과 약점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걸 생각해 보시고 동그라미 1번 보실게요. 자, 1번에 3번에 동그라미 1번. 자, UR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얘를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강점을 활용해서 약점을 견인해 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다중지능 이론만 알아도 이제 쓰실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이 평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측면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약점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자, 2번 문제를 좀 보실게요. 자, 2번 역시 보시면, 자, 유아교육 이론입니다. 자, 그래 보시면 1번에 가지문 보시면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해 유아가 행동이 조절이 돼요. 남이 시켜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는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너무 정신적인 발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지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 달아야지 막 이러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사소통이 목적이 아니에요. 얘는 처음에 남이 시켜야 했었는데 자, 이제 이거 해볼까? 이거 해봐. 됐니? 다음에 이거 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얘가 발달해서 그렇게는 안 되는데 지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여기다가 꽃을 붙여야지. 아, 꽃을 다 붙였으니까 이제 태양을 칠해야지? 막 이렇게 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친구랑 얘기할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지가 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2번에 1번. 가의 언어가 무엇인지 쓰고 그 가와 같은 언어 발달 단계 이후에 나타나는 언어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걸 묻고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 보시면 1번. 자, 언어는 무엇인지 쓰고 언어 발달 단계 이후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답지를 좀 보시면은 당연히 혼잣말이죠. 자, 혼잣말이고 다음 단계는 내적 성장 언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적 언어, 내적 성장 언어 다 답이 됩니다. 자, 내적 성장 언어는 어떤 거예요? 사고가 내면화돼요. 사고가 발달해가지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다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건 또 실수를 어떻게 많이 하시냐 하면은 여기 언어 발달 단계 이후에 나타나는 특징을 쓰라고 했는데 내가 아는 혼잣말 나왔어 이러면서 이거의 특징을 딱 쓰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답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고츠키가 설명하는 언어 보시면 비고츠키는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했죠. 그래서 사고 발달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더구나 혼잣말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 비고츠키가 이야기한 자기중심적인 언어는 사적 언어라고 하고 혼잣말이라고 하고 이건 자기 자신에게 비계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혼잣말은 자신의 사고를 안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언어 발달 단계는 여기 내적 성장 언어 단계가 됩니다. 이때는 누가 안 가르쳐 주거나 그 다음에 내가 막 말 안 해도 머릿속으로 막 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머릿속으로도 이미 추상적인 언어 체계,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언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적 성장 언어 단계는 이제 자기중심적인 언어가 줄어들면서 머릿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고의 발달 단계가 됐을 때 쓰는 언어의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실게요. 2번 문제 보시면 나의 저널에서 교사가 파악한 부모 자녀 관계를 보는 두 가지 접근 방법에 기초한 교사의 관점이 나타나 있는데 교사가 은진이와 미연이 부모 자녀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두 관점의 특징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무엇일까요? 이건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유아들을 하고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유아들을 보면서 얘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가정 환경과 연결해서 얘를 해석할 수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마다 가정 환경이 다 다르겠죠. 자, 그러면 얘를 보면서 얘는 왜 이렇게 잘 못해요? 바본가 봐. 얘는 왜 이렇게 잘해? 똑똑한가 봐. 이렇게만 보기에는 아이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게 부족하구나, 얘는 이게 우수하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우수한 이유, 얘가 부족한 이유, 이것까지 선생님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그거를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문제 보시면은 은진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유아의 놀이와 발달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은진이가 유치원에 와서 다른 애들보다 놀이를 훨씬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은진이가 놀이를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 인지적 접근,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인지적 접근 방법이에요. 부모님이 얘를 많이 알아요. 자녀를. 인지적 접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많이 이해하는 만큼 얘는 성장이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쓰셔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교사가 파악한 부모 자녀 관계. 은진이를 봤을 때 은진이가 이렇게 놀이를 잘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관심 수준이 높고 부모님의 이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얘가 발달이 일어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도할 게 선생님이 나오겠죠. 그렇죠? 얘의 상황을 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미연이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연이는 이제 부모님이 유치원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세요. 이유는 뭐예요? 여긴 직장 퇴근 시간이 부모님이 너무 늦으시니까는 뭐 한밤중에 뭐 교사랑 통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미연이는 맨날 유치원에서 늦게 집에 가요. 부모님 늦게 오시니까. 가정연계도 잘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애는 집에 늦게 가고. 그러니까 미연이와 부모님의 관계도 어떤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연이 부모님은 미연이의 놀이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미연이는 당연히 유치원에 와서 아까 은진이보다 놀이를 잘 못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제 미연이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했잖아. 얘는 왜 이렇게 놀이를 못하지? 머리가 나쁜가? 이렇게 파악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선생님은 그 너머까지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미연이에 대해서 교사가 파악한 거, 자, 이거는 뭐냐는 거죠. 자, 이거는 생태학적 관점이에요. 자, 이 유아를 둘러싼 환경, 그죠? 환경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답을 보시면은 요런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은진이 부모님, 그 다음에 이제 미연이 부모님, 요게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은진이의 부모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요걸 들어가야 돼요. 지식, 신념 뭐 안 들어가도 뭐 지식이 있으면 신념이 생기니까 자신의 지식, 인지적인 관점. 지식이 있는 거예요. 유아의 놀이와 유아에 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미연이는 뭐냐 하면 환경적인 접근, 생태 환경. 자, 이런 것 때문에 미연이의 부모님은 미연이의 놀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잊지 못하고 그것이 미연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모와 자녀를 돌보는 그런 관점. 자,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인지적 접근 방법과 생태학적 접근 방법, 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두었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에서 기억을 채우고 이런 관점에 속한 교사의 교수학습적 특징 한 가지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자, 기억 이론은 유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들께서 유전 이러면 행동주의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요거죠. 자, 여기 기억 이론은 유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렇게 보면은 여기 환경과의 상호작용. 뭐 유전, 뭐 이거 이제 뭐 성숙주의인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유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환경과의 상호작용 보통 구성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환경에서 이렇게 애한테 일방적인 자극을 주는 상호작용 이런 것들은 상호작용이 아니죠. 그건 일반적인 자극을 주는 거. 요건 행동주의예요. 그리고 유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성숙주의잖아요. 근데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보통은 이제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 특별히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교구와의 상호작용 요건 이제 삐아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다가 더 해가지고 이런 게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뱅크 스트리트, 까미 드브리스, 레지오 전부 구성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구성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성주의 교사의 교수학습적 특징. 뭐 요거는 이제 그냥 구성주의 비고츠키를 쓰시든 왜냐하면 레지오 같은 데는 비고츠키랑 삐아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까미 드브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삐아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삐아제적인 구성주의를 설명하시든 비고츠키적인 구성주의를 설명하시든 그건 이제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3번부터 계속 보시겠습니다.